네,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 인류가 어떠한 질환을 정복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원인을 밝힌 질환도 참 많긴 하지만 그만큼 새롭게 생기는 질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정복했다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게 없어져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80년대만 해도 기생충이 창궐했지만 알레르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알레르기가 막 생기잖아요. 이유가 알고 보니까 기생충이 우리 면역기를 좀 달래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면역 질환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면역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없앴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 의학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암의 성향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슴 성형 보형물과 관련된 희귀암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고령에만 나타나던 암들이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다 그러죠? 네, 하지만 요즘은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바꾸게 된 데는 어떤 것들이 도움을 줬을까요? 저는 당연히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위암 같은 거 수술만 해도 끄떡없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항암 치료 같은 다양한 암 치료법들이 발전돼서 다양한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암 진단과 수술요. 암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로봇 수술 같은 걸로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강경을 통한 최소 침습 수술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만 하면 암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하지만 진행암과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 미치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알다가도 모를 암과 치료의 역사, 여러분의 궁금증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과거에는 암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지만 종양이 예상된다 해도 수술을 하진 않았잖아요. 암 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해진 건가요? 실제로 이 수술의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시인의 두개골에 수술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 같은 것도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냥 피부 밖으로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암이거니 하고 수술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암인지 아닌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암이라는 거는 역시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 그리고 일단 수술할 때 중요한 항생제 같은 게 이제 발견되고 나서야 이제 수술이 가능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20세기 정도 돼야 이제 암 수술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암 환자라고 하면 드라마 속 비운의 주인공쯤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웃의 한두 명은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제 주변에도 암 치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고령화도 원인이 있겠죠. 거의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는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이 길어진 게 이제 거의 결정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암물질이 이제 만연하게 됐던 것도 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공기 중에 뭐 발암물질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정말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도 큰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기생충 박사님께서는 기생충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사람의 몸에 들어가 암을 퍼뜨리는 기생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기생충이 암을 옮기거나 퍼뜨릴 수 있을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기생충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기생충이라고 하면 복통이 있다거나 엉덩이가 가려운 정도의 증상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암을 퍼뜨리는 기생충 좀 생소합니다. 저도 이제 그 사례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외소조충이라는 기생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면역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외소조충이 좀 과증식이 됐고요. 거기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떨어져 가지고 폐에 이식돼서 폐암이 된 겁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다시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생충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약손 상담실 통해서 궁금한 점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4명의 프랑스 왕을 모신 왕실 주치의라고 하는데 이게 외과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럽니다. 네. 그럼 그가 살던 시대부터
암 치료가 가능했던 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과 의사긴 했는데 이제 주로 그냥 뭐 종기를 짠다든가 하는 그냥 그런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만 칼을 댔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암 치료, 암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그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네.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원래 암이 더 퍼져서 죽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술해서 더 빨리 죽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포기하고 뭐라 했냐면 암은요 그냥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 정도로 암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거의 뭐 21세기까지 거의 갔죠. 네, 여전히 암은 좀 불치병이라는 무서운 인식이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암은 언제부터 발생이 됐고 또 명확하게 이건 암이다 이렇게 발견된 또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암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암이라는 거는 이 잘못된 세포가 증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작용에 의해서 사멸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또 거기 불사의 조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게 바로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근데 면역이 좀 약화되면 그런 그 잘못된 세포 분열을 갖다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암이 드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이 40세, 50세 이후에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40세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자연환경이 깨끗했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암이 있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가장 오래된 암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미라에서 유방암이 이 현미경적 조직으로 확인이 된 유방암이 발견된 거 있고 그리고 3,800년 전에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이 이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암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 암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암은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변에 혈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 주변에 혈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꼭 모래밭에 발바닥치는 바닷개 같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 이 개라는 뜻으로 카시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 이 카시노스는 그래서 이 암이 카시노마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개가 캔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캔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캔서라는 것도 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포크라테스가 이 일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지만 하는 말 중에서 맞는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갈렌. 이 갈렌이 암에도 체액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체액설의 이번 체액 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체액 중에서 이제 이게 우리 혈액이 있고 뭐 점액이 있고 흑담즙, 황담즙 이 네 가지로 이제 액체를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흑담즙이 많아지면 암이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 흑담즙이 뭔지 이제 자신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모르는데 어쨌든 흑담즙이 많아져서 암이 생긴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이론이 신봉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 1800년 거의 가까이 돼서 프랑스 외과 의사 장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암이 담즙이 많아져서 생기는가? 요거는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고기 조각하고 유방암 조직을 딱 놓고 두 개를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담즙을 씹으면 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렌의 그 이론을 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당시 갈렌에게 반대하면은 다 파문을 당했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이가 많았어요. 75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걸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암의 역사는 이 현미경 덕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뭐 세균하고 비슷하게 이 암도 현미경으로 보고 나니까 이 암이라는 건 완전히 미친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암의 정체를 알면서부터 암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양한 암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각종 치료제들이 등장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에도 보면은 암에 좋다는 이런 버섯 또 저런 뿌리 이런 정보가 많은데 당시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항암제로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암에 좋다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암 치료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민간요법 같은 거 이제 뭐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암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 항암제라는 게 정말 우습게 발견이 됩니다. 그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같은 때는 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겨자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가스를 무기로 썼습니다. 정말 이 겨자를 얼굴에 뿌리는 거죠, 가스를. 그러면 이제 눈이 얼마나 아프고 온몸에 수포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무기로 썼는데,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 중에 하비호라고, 이 하비호가 이제 배 이름인데, 겨자가스를 배에다 가득 싣고 여기다 이제 독일군한테 이제 뿌리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이 미리 그 정보를 알아서 이 하비오를 갖다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싣고 있던 겨자가스가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주위에 방출이 됐죠.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가스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백혈구 수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백혈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 이 백혈병이라는 거는 이 미친 백혈구가 증식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치든 안 미치든 백혈구는 백혈구니까 이 겨자가스를 갖다 넣으면 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한 거죠. 그래서 겨자가스를 진짜로 넣어줬어요.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백혈병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종양이 재발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 이 겨자가스가 백혈구를 죽이지만 더 크게 우리 몸에 더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가스는 이 사람을 완전히 빈사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백혈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혈소판 같은 것도 죽여서 감염과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인류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냐? 암은 무소불위에 절대 죽지 않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암을 죽이는 물질이 있다는 걸 처음에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정말 이 자연계의 온갖 물질에서 이 항암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물에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이 텍솔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항암제인데, 이 텍솔은 주목나무의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예. 민간요법으로 이게 좋다고 해서 가서 써보니까 이게 유방암, 난소암, 폐암 같은 거에 효과가 드라마틱해서 이게 항암제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사선요법이 개발이 됩니다. 방사선요법.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사선은 아시다시피 이 세포 분열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빨리 증식하는 암세포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방사선을 단독으로 쓸 수는 없지만 수술하고 나서 보조법으로 쓰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술법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생기니까 이제 수술 후에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항암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후에 남아있는 암을 항암제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으로 또 한 번 쐬서 방사선 완전히 암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암 니네들 별거 아니다. 언제 한번 붙자. 그래서 이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1971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암에 대해서 다 알 거 다 알았다. 이제 곧 10년 안에 암은 정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무지하게 예산을 쏟아붓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40년이 지난 뒤에 보시면 이 심장병으로 해서 죽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암은 그냥 쉽게 정복되는 게 아니다. 참 그냥 상대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암과의 싸움은 거의 의학자들을 거의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벽 같은 거였습니다. 예. 네, 이 암에 대한 치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곤 있는데 사실 말기 암에 있어서는 예후가 또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계속 노력을 할 텐데요.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들도 가끔 보면 주목을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기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해줄 게 없다. 그냥 가서 쉬시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주위에서 이거 좋다는데 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사입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판을 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겁니다. 강아지 구충제. 네. 최근에 그 이제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강아지 구충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2016년인가 그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게 발단입니다. 조 티펜스가 폐암 말기였어요. 4기.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현대의학에서 해준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3개월밖에 너는 살 수 없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새로 개발된 항암제 테스트 한번 하는데 거기에 좀 참여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항암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도중에 어떤 알고 지내던 수의사가 혹시 이거 한번 써볼래 하면서 강아지 구충제 펜펜다조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거를 연구소에 말리지 않고 그걸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암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다른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티펜스만 살아남았고요. 더 놀라운 게 뭐 CT나 이런 걸 다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분이 SNS에 올리면서 강아지 구충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철민 씨,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폐암이지 않습니까? 폐암으로 좀 안타까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펜펜다조를 이제 구해서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 그냥 몸이 나아져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이분 말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쯤 있다가 이제 그 어떤 탐사 프로그램에서 김철민은 그 후에 어떻게 지내나, 암 많이 나아졌나, 요거를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좋아졌다고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려면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T를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제 종양 그 암의 심한 정도가 471에서 그 283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데 보시면 그 암이 있었는데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거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구충제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다른 의사들이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려요. 펜벤다조를 수입 금지한다. 의사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제약회사랑 짜고 펜벤다조를 수입 못하게 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펜벤다조 그럼 김철민 씨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게 제일 안타까운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통해야만 이게 이제 약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사들이 돈 못 벌까 봐 임상 시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드디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임상시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상시험을 하려면 환자들한테 이 개 구충제를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암이 나왔다고 해서 암 환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살게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항암제보다 이 개 구충제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투여 안 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투여 안 하고 그냥 개 구충제를 투여하는 게 윤리적인 위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 구충제 자체를 먹는 거가 사실 나쁜 건 뭐 부작용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의사들 걱정하는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기암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개 구충제를 먹고 그러느라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티펜스는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 구충제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나왔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면역이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학계의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암 환자의 1% 2% 정도에서 저절로 암이 없어지는 경우가 관찰이 돼요. 이건 예. 계속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 연구팀이 한 2,00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5개월 이하로 남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다 죽었겠지 했는데 그중에 20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 자연 감소, 암의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이게 의학계의 수수께끼였던 거죠. 한없이 무거워지는 눈꺼풀과 정신없이 쏟아지는 졸음. 이럴 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자는 것이 열 보약보다 낫다는 서민 교수. 새벽 2, 3시 정도에 이제 자기 시작해서 한 7시, 8시까지 이제 잡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자라는 잠은 틈나는 대로 뭐 기차 안이랄지 뭐 연구실이랄지 이렇게 토막잠을 자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그래도 자야지 인간이 삶의 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어떤 이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늘 수면 부족이라 토로한다. 왜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인색한 걸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쌓인 피로가 사실 잠을 통해서 다 이제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다음 날을 또 활기차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직장인이나 수험생 같은 분들 보면 이제 잠이 부족하다고 늘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잠으로 바꿔버리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수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표적 치료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 MRI 등 진단 기기들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기생충 분야에서도 첨단 의학의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까지 기생충 진단은 거의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게 이제 주였습니다. 네. 근데 그 말라리아 같은 거는 이제 혈액 중에서 일부만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슬라이드를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 DNA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훨씬 정확하게 이 말라리아 진단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말고 아주 작은 기생충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네. 것들도 다 DNA 방법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또는 혈액 속에 있는 항체를 측정해서 진단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연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치료보다도 또 예방이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요. 면역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질환에 있어서 이 면역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 면역 치료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실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이 역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윌리엄 콜리라고 하버드 의대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 어떤 여자 환자가 이제 이분을 찾아와요. 근데 손가락에 무슨 암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자 환자는 나름의 미모를 갖추고 있었고 이 의사는 이 여자 환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딴에 수술한다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니까 암이 더 커진 거예요. 네. 또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암이 막 온몸에 퍼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여자 환자가 정말 자기 진료실에 처음 나타난 지 2달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 의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암, 다른 암은 관두고 이 여자가 걸렸던 그 암은 내가 박살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차트를 찾는 거죠. 차트에. 그래서 차트를 열심히 뒤지기 하는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 뺨에, 손가락이 아니라 이 뺨에 비슷한 암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환자의 차트 기록을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뺨에 있는 암을 잘라내요. 근데 다시 생겼어요. 거의 똑같죠? 또 잘라냈는데 잘라내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됩니다. 그때는 19세기 말이었고요. 그때 페니실린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균 감염이 되면 거의 죽는 겁니다. 근데 세균 감염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폐혈증이라고, 폐혈증은 온몸에 세균이 퍼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폐혈증은 걸리면 거의 죽는 병인데 뭐 폐혈증이면 죽었다 싶어서 그냥 너는 죽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신기하게 열이 막 폐혈증 걸려서 열이 막 펄펄 끓을 때마다 이 뺨에 있는 암덩어리가 자꾸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4개월쯤 지나니까 암이 완전히 없어졌고 환자가 걸어 나갔다. 이렇게 차트에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걸 믿겠습니까? 이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콜리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뭔가가 이 환자의 암을 없앴어. 근데 이 환자는 다른 환자랑 달리 수술 중에 세균에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혹시 암을 없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인공적으로 감염을 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상자가 왔습니다. 이 목에 암이 너무 심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세균을 감염시킵니다. 근데 세균이 너무 약해서 열이 잘 안 나니까 프랑스 파스테르한테 가가지고 제일 독한 세균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파스테르가 시체에서 막 꺼낸 세균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균을 딱 전달을 해서 주사를 하니까 열이 막 나면서 목에 있는 암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주쯤 되니까 종양이 사라졌고 그 사람이 다시 퇴원해서 원래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리는
완전히 이제 신이 났죠. 이거다 싶어서 그다음에 계속 이런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년인데 배에 암이 너무 커져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 세균을 또 주입을 합니다. 결국 10주쯤 하니까 암의 크기가 감소했고 퇴원했습니다. 이 소년이 죽은 거는 31년 후 심장 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균이 독소를 내거든요. 그 독소를 자기가 만들어서 콜리 독소라고 특허를 내고요. 그냥 말기암 환자들 불러가지고 이걸 계속 투여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효과를 냈습니다. 그 당시 20%면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독소가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했는지 이 방법을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투입한 모든 환자가 다 산 것도 아닙니다. 20%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의사들은 대개 이럴 때 그냥 이건 사이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리를 약간 사이비로 몰고 그리고 그 콜리 효과를 전부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콜리는 혼자 울적하게 내 말이 맞단 말이야 하고 하다가 늙어서 죽어요. 그리고 콜리 독소도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뒤 항암제가 이제 나오고 방사선요법이 나오면서 콜리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콜리가 죽고 나서 중단됐던 이 면역요법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건 68년 로젠버그 박사의 이 실험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로젠버그는 어떤 이제 그 나이 든 환자를 이제 진찰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로부터 11년 전에 위암이 온몸에 퍼져서 너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라고 했던 그런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안 죽고 살아있고 보니까 위암도 다 없어졌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그때 그 당시 떼어냈던 위암 조직을 봤더니 암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사람은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이 로젠버그가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그 피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피 좀 뽑아달라 해서 피를 왕창 뽑은 다음에 환자한테 다 투여합니다. 위암 환자한테. 근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여기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면역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면역계의 작동 방식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우리 다른 건 알 필요 없고요. 우리 백혈구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 네. 백혈구 중에서 T인프구 들어봤죠? T인프구. T세포. 이 T세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T세포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T세포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저놈 죽여라 라고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보고 죽이라고 하면 암도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T세포는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알고 보니까 이 암세포는 말이죠. 이 T세포를 갖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 T세포가 암세포만 죽이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 암세포는 T세포의 그런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라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콜리가 했던 그 실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콜리는 어떻게 이걸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세균 감염이 잠자는 면역기를 깨운 거예요. 그 T세포가 드디어 그 세균 감염되면 정신을 차려서 아니 이 자식 여기 있었네 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됐지만 그 후에 점점 안 되게 된 게 항생제를 쓰면서 이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이 줄어들어서 이 자연 치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1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세균을 투입하는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균 감염이 세균 자체로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더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약간 놀라운 걸 발견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이 말이죠. 이 T세포한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너무 날뛰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우리 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우리 면역계라는 건, 면역은 외적을 물리치는 좋은 도구긴 하지만 얘가 심심하면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가 너무 미쳐 날뛰면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런 수많은 면역 질환들,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뇌질환 같은 거 온갖 그런 게 있어요. 그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고 이 수많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T세포한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T세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앨리스는 이 T세포의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해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암을 치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항암제로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면역계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니까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치료받던 사람이 암은 나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이걸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방법이었어요. 좀 더 정교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일본의 혼조 다스쿠라는 사람이 세상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암세포고 이게 T세포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암세포가 T세포의 손을 딱 붙잡고 난 이 친구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수. 이 악수가 이루어지면 T세포는 친구구나라고 속아서 얘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팔을 잘라버리면 되잖아. 이 팔을 잘라버리는 치료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 T세포 요 손을 잘라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는 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면역 치료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래서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임상 시험은 당연히 통과했고 그리고 이게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네. 제가 임상 시험 통과한 거 믿으라 했죠. 이거 임상 시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바로 노벨상입니다. 네. 바로 이 치료법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손? 이 모든 암세포가 다 이 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내는 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한 개 가지고도 한 20%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근데 이 손을 다 찾아내면 우리는 암을 항암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50군데 전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치료를 했더니 몇 주 안에 이 암이 다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틱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는 면역 치료가 좀 더 진행된다면 20년 후면 이제 이 암은 완전히 정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의학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도전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는 연꽃을 밟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이분 덕분에 우리는 연꽃은 밟으면 안 되겠는데 이걸 알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뭔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게 바로 도전입니다. 진정한 도전. 근데 도전이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연구라는 거죠. 연구.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베리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베리 마샬은 위궤양 환자에서 그 위험 위궤양 환자에서 어떤 세균을 발견합니다.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헬리코박터가 위험 위궤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쥐한테 감염시켜야 되는데 쥐는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먹겠습니까? 나쁜 사람 같으면 자기 부인을 먹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10억 마리 키워도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으로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게 위험 위궤양의 원인임을 증명을 하고 노벨상을 타죠. 이 노벨상.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주가 뭘 작아요. 크잖아요. 제가 노벨상을 타면 우리나라 진짜 작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이 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랐던 시절에 이 엄기성 교수님 이분이 이 기생충을 먹어요. 네. 먹어서 원래 이만하던 기생충을 3m짜리로 키웁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기생충을 키우는 동안 증상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생충을 먹었냐면 사람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먹었는데 이 기생충이 원래 보통 사람에서 증상이 없는데 이분은 증상이 있는 걸 기생충 자기가 걸린 걸 알잖아요. 이제 먹었으니까. 이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이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밥 먹으면 이놈이 먹네 하고 배가 아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랜 동안 설사와 두드러기, 복통 이런 거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이분이 결국에는 그 3m짜리 기생충을 밖으로 꺼내고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임을 증명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도전입니다. 기생충이고 뭐고 어쨌든 먹는 게 자기가 먹고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도전이에요. 근데 이 기생충 먹는 거는 안전하지만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게 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 우한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보다 수십 배 더 무서운 질환인데 이거는 치사율이 거의 70에서 90%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낯선 이유가 아프리카에서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해서 10,000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계가 되게 걱정했던 이유가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료 활동하던 의사가 미국 가서 발병했거든요.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질환이 아프리카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의료진을 보내기 시작하죠. 여기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근데 이분들이 가서 뭐 했을까요? 의료진이 가서 한 일이 물론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치료약도 모르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은 환자가 오면 환자를 이 우주복을 입고 환자를 격리합니다. 지켜보다가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 환자 옷가지를 태우고 이제 환자를 묻어주는 이런 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에볼라가 전 세계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누군가는 이 에볼라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 근데 이 에볼라 연구 무섭잖아요. 네. 이 정말 사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에볼라 연구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쥐한테 에볼라를 찔러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손가락을 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되겠죠. 그렇죠. 감염. 이렇게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에볼라 백신이나 치료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공로로 받는 게 바로 노벨 의학상이죠. 노벨 의학상은 의학 발전을 이끈 사람이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남이 발전시켜 놓은 의학을 그냥 배워서 우리 써먹을 줄 알았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의학 발전을 견인하지 않았다는 슬픈 얘기죠.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옆 나라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탑니다. 노벨 과학상, 의학상 굉장히 많이 타고요. 뭐 3년 연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혼조 다스쿠 이분도 이 면역 연구로 암 정복에 희망을 쏘아 올린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2019년 노벨상도 이 일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벨상은 노벨상을 노리는 연구가 아니라 남들이 그런 거 왜 하냐 싶은 연구를 오랫동안 할 때 타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그겁니다. 이분은 그 효모 속에 있는 거품이 있었거든요. 거품. 정말 그 거품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거품을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거품은 세균을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해라. 그래서 도전적인 나라 학생들은 어떤 꿈을 갖는지 아세요? 이런 나라들은 초등학생 때 이미 기본적으로 우주 정보를 꿈꿉니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지구 정복으로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정복을 하려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이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이 원래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현실과 점점 타협하면서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중에 일부 우주 정복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는 이 꿈을 계속 고수하고 결국 우주를 정복해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릴 때 꿈을 내 집 마련으로 잡은 사람은 절대 우주 정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시면 전부 어쩜 이렇게 안정적인 도전이 하나도 없어요. 도전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도전하는 우리 꿈나무들이 자꾸 성장을 해서 좀 노벨상 수상국으로 이름을 당당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 로봇이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AI 의사가 노벨상을 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예. 네, 의학계에서 로봇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AI 의사가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바둑 두는 AI를 생각해서 로봇이 이제 뭐 환자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AI 의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를 도와서 환자를 더 잘 치료하는 그런 진단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AI 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AI 의사에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 최고는 왓슨입니다. 왓슨은 종양에 대해서만 이제 치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왓슨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왓슨이라고 해서 어떤 큰 로봇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네이버 아이디, 포털 아이디처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 포털은 공짜로 가입하지만 이거는 돈을 내고 가입금을 냅니다. 가입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용할 때마다 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그 의료 AI가 큰 병원에 설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환자가 많으면 얘네들이 그 IBM이라는 데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돈을 이렇게 월세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AI로 인한 진료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그나마도 이게 암에만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왓슨포 온콜로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근데 이 AI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환자의 정보를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에 미국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이 환자가 무슨 암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의 치료법은 뭐가 있으며 뭐 예후는 어떨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약도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가끔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내비게이션이 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길인데 졸로 가세요. 그럴 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가서 고생하지만 아는 사람은 이렇지 얘가 미쳤네 하면서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왓슨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왓슨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왓슨은 이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돼서 환자가 소송을 했을 때, 나 아니야, 왓슨이 그랬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결정은 그러니까 왓슨을 참고해서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왓슨을 절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더구나 위암은 미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기 때문에 위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훨씬 더 왓슨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왓슨은 보조용으로 쓸 수가 있지만 이 왓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있잖아요. 환자 진단할 때 아주 확실한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진단이 맞을까 굉장히 불안할 때 왓슨한테 물어보면 맞아요. 그럼 되게 더 확신하게 진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는 그런 초보 의사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이 왓슨의 도움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왓슨의 좋은 점, 이거는 큰 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말이죠. 항암 치료를 할 때 예전처럼 막 며칠씩 입원해서 주사 맞는 대신에 아침에 입원했다가 뭐 낮에 퇴원한다든지 그러니까 몇 시간만 주사를 맞고 퇴원합니다. 근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뭐 집에 못 가니까 어차피 지방 환자가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은 어쨌든 집에 못 가니까 그냥 인근 숙소에서 묵어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지방 병원을 가면 이제 좀 밤에 퇴근하고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잖아요. 이 훨씬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지방 환자가 서울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더 진단을 더 잘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왓슨이 있으면 이 지방 병원을 가도 오히려 더 서울보다 더 나은 진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왓슨이 이 지방병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암에만 적용이 되지만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서 뭐 다른 질환도 다 적용이 된다면 굳이 이제 서울을 가지 않고도 이 지방병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래의학의 로봇의 도움도 적절하게 필요가 될 것 같고요. 또 유전의학의 발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암에 걸릴지 걸려봐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100만 원만 내면 자기가 무슨 암에 걸릴지를 다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하고 난소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게 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실제로 그 가족들이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이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유방을 잘라내지 않더라도 뭐 넌 뇌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알면 MRI를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이 시대는 유전학의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또 우리나라의 의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역할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세계 최고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뭐 세계 최고고요. 우리가 1년에 OECD 국가 중에서 이 1인당 병원 가는 횟수가 1등인 거 아십니까? 16번으로 일본이 13번인가 그런데 우리가 단연 1위고 OECD 평균이 9회예요. 우리가 1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의료비가 보험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취득해서 병원 올라고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의료보험 취득 안 하고 그냥 와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훨씬 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막 우리나라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좀 서운했던 게 뭐냐면 개구충제 같은 사건 날 때마다 의사들 니네들 뭐 폭리 못 칭하니까 니네들 쫄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화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 의사들 정말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싼 수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환자 간의 신뢰가 의학 발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사를 좀 믿어주시고요. 지역 병원도 좀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의학의 역사가 그 시대의 환경의 역사와 같이 한다는 것을 오늘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상하수도를 만들고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다양한 독성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노력으로 새로운 의학과 또 건강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주에 걸친 의학의 발전사를 재미있게 알려주셨습니다. 서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